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뭡니까? 요거 보시면 열매는 약간 에, 호도나무 같죠? 나무는 호도나무입니다. 호도나무고 잎이 이렇게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까지 열매, 잎, 줄기까지 마르는 이런 현상, 호두나무에서 발생하는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그 병입니다. 이 답은 호두나무 갈색 썩은병이 되겠습니다. 호두나무 갈색 썩은병. 이거는 1번 곰팡이에 대한 병이다. 2번 세균에 대한 거다. 3번 바이러스다. 어떤 겁니까? 이 호두나무 갈색 썩은 병은 우리 과수 화상병처럼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학명 중에 속명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타모나스로 시작되거든요. 산타모나스, 징글러스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병이고요. 그래서 호두나무에 일어나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호두나무 갈색 썩은 병.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희 문화재 시험 볼 때도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가능성이 계속 반복해서 날 가능성이 많고요. 화상병하고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약간 입이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먼 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약간 음, 전부 다 희끗희끗하게 보이는데 아니 갈색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소나무류의 입떨림병이라고 있죠. 입떨림병. 로포데르마라고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무슨 균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소나무류 입떨림병은 곰팡이. 곰팡이긴 한데 잔항균입니다. 잔항균 중에서 유성세대가 뭡니까? 유성세대 잔황, 꼭 알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입떨림. 잔황반이요. 잔황판 맞습니다. 피목까지 마른 병, 그다음에 스클레로데리스병, 입떨림병, 뭐 이런 것들은 다 잔황반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유성세대, 무성세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또 나왔네요. 그죠? 이건 몇 번, 한 세 번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전나무 나무 녹병, 이름이 전나무, 전나무 되겠습니다. 이건 전나무인데요. 전번에 이게 전나무 임녹병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고요. 1회 때인가 저희 때 볼 때도 나왔던 건데,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녹병정자, 녹포자, 여름포자, 겨울포자 물어봅니다. 이때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전나무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침엽수에 녹포자.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전나무 잎녹병, 전나무에 나타난 포자 종류. 그, 녹병정자 녹포자. 예? 녹병정자 녹포자요. 그렇죠. 녹병정자 녹포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전나무의 이종 규대 중에서 기주식물은 중간 기준 뭡니까? 연고사리, 뱀, 뱅고사. 뱀고사리죠. 뱀고사리에는 어떤 포자가 생성될까요? 여름포자, 포자 예, 감자. 여름포자, 겨울포자가 생성되는 거고요.
거기서 물어볼 때는 겨울 포자, 여름 포자, 겨울 포자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녹병정자, 녹포자가 발생된 거고요. 그런 것도 주의하셔서 이제 병할 때 유성세대, 무성세대 뭐 이런 것도 다 구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병찬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주신 건데 제가 이제 이 화일을 다 잊어먹었어요. 10회 보고 난 그 화일을 전체적으로 잊어먹어갖고 만들다가 급하게 문병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건데 요거는 뭐 또 뭡니까? 나무 똑같죠? 전나무고 전나무에 빗자루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나무에 잎녹병하고 빗자루병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전나무 잎녹병에 포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빗자루병도 있다라는 것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너무 쉽죠, 그죠? 예, 흔하게 그건 있는 알죠.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 매개충 물어볼 수 있고요. 방제 방법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프라스마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대추나무 매개충은 뭡니까? 대추나무 빗자루병 매개충. 저는 모형이죠. 대마 이렇게 왔으니 대마 마른 무늬 매미충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른 무늬라는 게 네모 모양 뭐 이렇게 그런 모양을 가진 마른 무늬 매미충 그것도 그림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겁니다. 무지하게 나오죠. 이 대나무는 내가 보면 대나무는 뭐 항상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나무 요거 대나무에 걸릴 수 있는 병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복이병. 이것도 녹병 종류입니다. 이렇게 붉게 덩어리져 있죠. 그래서 대나무 붉은 떡병이 되겠습니다. 떡병은 철쭉류도 있지만 대나무류에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떡병도 담자균류에 그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담자균류 그래서 유성세는 뭐예요? 담자포자가 되죠. 유성세대는. 그 다음에 무성세대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다 분생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하시는 것 좀 아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철쭉류 떡병이 되겠습니다. 철쭉류 떡병. 철쭉류 떡병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것도 녹병 종류죠. 이렇게 지금 떡처럼 돼서 떡병이라고 했고요. 이건 뭡니까? 철쭉류 민떡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것도 녹병 종류죠. 이렇게 음, 약간 떡병이었는데 이거는 민떡병 이렇게 불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무늬만 생기는 이런 게 철쭉류 민떡병, 철쭉류 민떡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쉽죠, 그죠? 나무는 배롱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는 배롱나무, 그리고 흰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답은 배롱나무 흰가루병, 배롱나무 흰가루병. 유성세대는 뭡니까?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유성세대. 반항구, 예, 잔항구가 되겠습니다. 잔항구 유성세대.
요건 뭡니까? 요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교사리. 동백나무입니다. 고사님. 이래 때 우리 참나무에 이렇게 기생해서 사는 거 보여줬는데, 요번 10회 때는 이렇게 동백나무에서 기생하는 기생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뭡니까? 나무는 교사리. 동백나무가 되겠고, 여기서 붙어 사는 동백나무 겨우사리가 되겠습니다. 동백나무 겨우사리. 뭐 빗자루병 같이 생기기도 했죠. 그죠? 근데 완전히 빗자루하고는 좀 틀린 모습을 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음. 그래서 동백나무, 빗자루병은 없습니다. 동백나무에는. 그런 것도 유의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백나무 겨우사리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게 했던 겁니다. 겨우살이가 5가지인가 딱 있어가지고 그걸 적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아, 겨우살이, 예. 겨우살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제 책에, 통합고 책에 보면 겨우살이 종류 있거든요. 근데 그림은 안 나와 있고, 제가 찾았던 이름이 쭉 있거든요. 한번 불러봐 드릴까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이게 그냥 겨우살이라고 적었지. 근데 아니, 병원체를 또 내가, 적으라니까 또 병원체가 겨우살이고. 참나무류 겨우살이 이렇게, 동백나무 겨우살이, 이 병을 적을 때는 특이한 거 빼놓고는 다 기주를 적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적으란 얘기죠. 동백나무 주어지고 거기에 겨우사리가 보여졌잖아요. 그러면 동백나무 겨우사리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참나무 겨우사리도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언제죠? 이제 1회 때인가 2회 때 또 났었죠. 그건 그 참나무류 겨우사리, 참나무 겨우사리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시험 보기 겨우사리에는 전에는 그 동백나무 겨우살이가 있는 줄 자체를 몰라가지고 아, 제가 불러드릴게요. 겨우사리는 붉은 겨우사리가 있습니다. 붉은 겨우사리 인터넷 찾으면 되게 이쁜 모양으로 한 구슬 모양 막 달려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날 가능성이 있고요. 꼬리 겨우살이라고 있습니다. 꼬리 겨우살이, 그다음 지금 동백나무 겨우살이, 참나무 겨우살이, 참나무류 겨우살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인가 5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겨우살이는. 참나무 겨우살이, 동백나무 겨우살이, 꼬리 겨우살이, 붉은 겨우살이 이렇게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선생님, 네네. 그러면 붉은 교사리랑 꼬리 교사리는 기주가 따로 없이 아무 없이, 예, 예, 나무에나, 예. 그 써주면 아무 됩니다. 나무, 예. 아무 나무에나 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주가 있긴 한데, 그, 여러 기주에 있기 때문에, 앞에 그 기주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게, 안 쓰셔도, 예. 네, 아마 알겠습니다. 겨우살이가 나면은, 나무는 안 보여주고, 붉은 겨우살이 같은 경우는 열매 같이 생겼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주는 안 보여주고, 뭐, 열매에 집중해서 보시면 붉은 겨우살이가 될 겁니다. 예. 그래, 지금 참나무라든가 동백나무는 붙여줘야 되죠. 나무를 보여주고 그랬으니까. 꼬리 겨우살이하고 붉은 겨우살이는 제가 인터넷 찾아서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앞에 안 붙여도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많이 나왔던 건데, 그죠? 구름나무 녹병. 두릅나무 녹병인데, 이 포자 이름을 쓰게 돼 있었습니다. 뭡니까? 음, 녹병, 이거는 녹- 우리 할 때, 이제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 할 때 배나무를 붙여주고 앞에 면을 보여줬어요. 앞에 면은.
그러면 뭐예요? 녹병정자죠. 녹병정자. 예, 뒤집어서 이렇게 왜 그 벌레처럼 이렇게 뿔처럼 생긴 거 있죠. 뒷면에 보면 그 앞면에 녹병정자 맞은편에 그게 커서 뒷면에 이제 저기 나온 거는 녹포자가 되겠습니다. 보자.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무슨 포자냐? 그림을 보여주고 그럼 뭐를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뒷면을 보자. 이게 뒷면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죠? 이게 거꾸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앞면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녹포자. 녹포자가 되겠죠. 앞면은 뭐요? 앞면은 녹병정자. 녹병정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다음은 단답형 쪽에서 났던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쪽에서 했던 어떤 문제가 났었냐면은요. 단답형 해충 뭐 병 DVD 나오고 이제 단답형이 있거든요. 한 10점짜리 됩니다. 거기 60점이고요. DVD 그 이름 맞추는 게 60점이고요. 나머지 뭐 농약이라든가 간단한 거 10점씩 해서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10회 때는 뭐가 나왔냐면은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의 산란 이 두 가지 세 가지의 산란 장소 산란 특성 적기를 이 적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란은 어디다 하느냐 이 세 가지가 그다음에 산란 특성이 뭐냐 이거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거든요. 계속 뭐 특강하고 그럴 때 저희 이제 학원에서 할 때 계속 특강했던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갈색 날개 매미충부터 볼까요? 갈색 날개충은 어디다 알을 낳느냐 하면 얘는 신초, 그러니까 주로 1년생 어린 나뭇가지에 산란합니다. 1년생 어린 나뭇가지에 산란합니다. 1년생입니다. 갈색은 1년생입니다. 어린 가지 신초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 특성은 두 줄로 비스듬히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기 뭐 형성층이 다 저기 하니까 수분, 양분 같은 게 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지는 신초부터 말라 죽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 이 갈색날개 매미충이 산란한 흔적이 있거든요. 나무 줄기에 보면 그거를 집에 갖고 와서 칼로 살짝 벗겨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투명한 이쁜 알들이 이렇게 두 줄로 여기는 한 줄로 나와 있는데 두 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으로도 나와 있고 이쪽으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두 줄씩 나란히 나란히 두 줄로 비스듬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색 날개 매미충 1년생 어린 가지에 산란을 하고 두 줄로 비스듬히 산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선녀벌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생각나시죠? 사진부터 생각하시고 알 낳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 숲이 아래 갈라진 틈에 납니다. 얘는 틈에 납니다. 그래서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갈라진 틈에 났기 때문에 한 알씩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한 알 난 거를 크게 확대시킨 겁니다. 미국 선녀벌레 숲이
아래 갈라진 틈 사이에 산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매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매미, 꽃매미. 꽃매미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잘 보시면 가죽나무, 뭐 이렇게 또, 이, 쉬나무 이런 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기 꽃매미가. 가죽나무 특히 좋아합니다. 거기 가면은 나무에 약간 요렇게 층층이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껍질 표면에 열을 지어 알을 붙여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알 낳고 약간 흙 같은 갈색, 이게 지금 흙 같은 갈색을 덮어 놓은 거거든요. 그 알란 위에다가 요렇게 네모난 형태로 이렇게 촘촘히 여기 지금 마치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놨습니다. 나무 껍질에 납니다. 알을 열을 맞춰 갖고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요 그림 주고 이름 맞추는 수도 있습니다. 요게 하나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히 이제 반복해서 보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 1년에 한 번 발생합니다. 갈색날개 매미충 1년에 한 번 연 1회 발생 알 상태로 월동합니다. 지금 알난 상태 거기서 월동을 겨울을 지내고요. 이제 5월경 부화해서 날씨 좋아지는 5월에 약충 상태로 지나다 약충 기간에는 엄청나게 수액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탈피를 걸치면서 이제 성충이 됩니다. 5월경부터 약충 기간이 더 수액을 많이 빨아먹습니다. 피해가 더 많다는 얘기죠. 약충 기간이 더 많다. 몇 번이요? 네 번을 탈피합니다. 갈색 날개 중에 네 번 탈피하고 성충이 됩니다. 네 번 탈피하고 성충이 됩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입니다. 1년에 한 번 알 상태로 월동합니다. 주로 1년생이라고 뭐 얘기했고, 그로 인해서 나무 생장이 못합니다. 다음에 크지를 못하겠죠. 알을 낳기 때문에 그 가지를 저기 하니까 피해를 줍니다. 꽃매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매미 1년에 1회 발생합니다. 이것도 1년에 1회 발생. 얘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면 나무 줄기, 뭐 시멘트 이런 바닥에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죽나무를 되게 좋아하고요. 향기 나는 시내모 아까 뭐 이런 그 향기를 많이 내는 그런 나무 가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즙을 좋아합니다. 여기다 거기다도 이제 또 알을 납니다. 얘는 아까 갈색날개는 일렬로 쭉 난다고 그랬죠. 얘는 무더기로 꽃매미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꽃매미는 이제 30개, 50개씩 무더기로 난다는 게 특징이고요. 아까 꽃매미 했는데 숫자가 약간 이제 30에서 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약충은 주변에 초본이나 신초 등의 빨대같이 생긴 잎을 꽂고 주백을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꽃매미는 이제 성충이 되면 이제 나무로 어릴 때는 초본, 신초 이런 걸 좋아하고요. 좀 크면은 나무 쪽으로 갑니다. 가죽나무, 포도나무도 엄청이 발생해서 과수하시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복숭아나무도 많이 집중하는데요. 7월경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1월이 되면 가죽나무 등의 껍질에 알집을 말고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요것도 8회인가 9회 때 났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병리 쪽에서 많이 납니다. 병 쪽에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밤나무 임금병은 파이토프토라죠. 파이토프토라 역병이라고 그러죠. 파이토프토라 모잘록병이라든가 안논성 뿌리 썩은 병 이런 것도 파이토프토라거든요. 그래서 이 밤나무 잉크병 병원균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모습은 병원균보다도 그 병징을 보면 이렇게 잉크를 뿌려놓은 거지. 수피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잉크를 뿌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파이토프토라는 이게 그 무성세대가 있습니다. 무성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성세대는 이제 난포자를 만들고 어, 무성세대 때는 유주포자, 꼬리 달린 이런 유주포자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리가 달린 게 보인다. 이렇게 그런 뭐예요? 유주포자로서 파이토프토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성세대 때는 이렇게 이런 난포자 이런 모습이고요. 무성세대 때는 이렇게 유주포자를 만들어내는 게 파이토프토라입니다. 파이토프토라, 임급병, 뭐 모잘록병, 역병 있죠. 역병이라서 파이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 뭐 이런 것들이 다 파이토프토라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임급병. 그 다음에 전번에 했던 것도 나왔죠. 참나무 갈색 둥근 무늬병이 있습니다. 그죠? 참나무에 갈색 둥근 무늬병이 있는데 이거는 마르소니나 병균에 의한 걸리죠. 이건 무성세대죠. 그래서 얘들은 뭐 두조각난 뭐 알약처럼 탄저병보다는 더 약간 더 길죠.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갈색 둥근. 저는 이제 마르소니 하면 마포장미 참 둥글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애우셔서 마르소니가 나오면 이런 병원균을 떠올려야 됩니다. 다음은 지금 연결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림을 보고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은행나무 잎마른 병 하면 뭐야? 은행나무 잎마른 병 생각나는 거 있죠? 뭐야? 페스탈로티옵시스, 페스탈로티옵시스. 이, 에, 에, 페스탈로시스의 보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뒤에 부속지가 달려 있고요. 이 가운데 3개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가운데 게 제일 진하고요. 가에 있는 건 약간 흐리고 이거는 무채색입니다. 양쪽에 2개는. 그래서 5마디로 돼 있는 5개 세포로 돼 있는 페스탈롭시스 꼭 알아두셔야 되죠. 은행나무 잎마름병 하면 페스탈롭시스다. 그 다음에 아까 두릅나무 물어봤었죠. 제가 두릅나무 녹병정자, 녹포자, 겨울포자, 여름포자. 근데 여름포자하고 겨울포자가 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회화나무에 대해서 여름포자냐, 겨울포자냐. 그런데 여름포자는 색깔이 거의 황색이 나고요. 겨울포자는 거의 갈색이 납니다. 약 짙은 어두운 색을 띠고요. 요거는 이제 이때 났던 거는 요거는 얘는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이제 사진을 이제 이게 뒷면을 보여줬어요. 두릅나무를 보여주고 녹병 사진을 주고 이거는 녹포자죠. 그래서 녹포자랑 연결시켜야 됐었고요. 녹포자는 대부분 비슷해요. 다 회화나무 녹포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또 여름포자도 있잖아요. 여름포자, 겨울포자. 그것도 구분하는 방법은 여름포자는 밝은 색을 띠고 겨울포자는 약간 짙은 색을 띈다. 한번 놨었던 건데 나중에 시간 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흰가루병 또 이제 찾는 거. 아까 배롱나무 흰가루병 같네요. 그죠? 배롱나무인데 잔항구를 형성한다. 이거 잔항구. 요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요 모양 이제 에리시페 뭐 이런 거 모양도 알아두셔야 되고 전번에 에리시페 했죠. 에리시페, 포도스페렐라, 사와데아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그거 다 이름 외우셔갖고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림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내면 그렇게 낼 수 있으니까 흰가루병에 대한 거 종류, 그림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이 났었습니다.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 이건 리기다 소나무에 주로 발생하고요. 이 병원균은 부사리움입니다. 부사리움. 부사리움은 지렁이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렁이 같이 생겼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가늘고 길면서 연결이 되는 게 푸사리움 병균이다. 푸사리움이다. 푸사리움 쓸 수도 있어야 되고요. 푸사리움. 그 다음에 여러 번 했던 벚나무 빗자루병. 벚나무 빗자루병 뭡니까? 나출잔황이라고 그랬어요. 나출잔황. 그죠? 특이한 거죠. 잔황균은 주로 뭐 잔황반, 잔황각 뭐 이렇게 만드는데 얘들은 이 포자가 잔황이 밖으로 다른 거에 잔황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포자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출돼 있다. 잔황들이 어떤 껍질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시체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 있다. 이게 이제 벚나무 빗자루병입니다.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은데 이게 벚나무 빗자루병 나오면 어떻게 요거를 생각하란 얘기죠. 이 잔황들이 잔황에 잔황 포자가 몇 개 들었어요? 8개가 들어있죠. 지금 자세히 보면 8개인데 이렇게 이게 바깥에 드러났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흰가루병이라 그러면 잔황 속에 잔황이 이 잔황구 속에 이게 이런 잔황이 들어있고 그 안에 또 포자가 8개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 잔황이 이런 잔황이 바깥으로 나와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나출 잔황이라는 게. 그래서 벚나무 빗자루면 테프리나 위즈넬이라고 그랬어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복숭아 소나무. 오갈병도 이런 복숭아 오갈병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똑같은 이렇게 나출 잔황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과 수술 지금 단다평 하고 있고요. 외과 수술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 10점인데 그때는 뿌리 외과 수술 아래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서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가면 그 전에 이 외과 수술은 서술형하고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가 돼서 작업형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시간에 100점이 다 이렇게 됐고 우리 때는 서술형 쓸 때 이게 외과 수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이제 서술형에서 저쪽으로 채점할 때는 작업형으로 갖고 채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 단답형 DBD하고 이렇게 단답형 외과 수술까지 해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뭐 1, 2회 때는 뭐 이렇게 순서 뭐 그 분야를 어떻게 작업하는 거 특징이 뭐냐 이렇게 냈는데 요새는 뿌리 쪽 뭐 그다음에 줄당김 그다음에 쇠조임 뭐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과 수술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수술
그냥 일반 외과 수술, 뭐 당근, 토양 뭐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외과 수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과 수술 분야도 이제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단근과 박피라는 걸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당근이 뭡니까? 이제 뿌리 외과 수술을 하다 보면 파내야 되잖아요. 뿌리 외과 수술은 뭐 이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수간 외과 수술은 바깥에서 하는 건데 간단한데 이 뿌리 수술은 이제 뿌리를 아니 흙을 파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뿌리 수술은 뿌리 중에서 아직 살아있는 부분을 찾아서 뿌리를 썩은 부분을 절단하는데 살아있는 부분 그 한 10cm 정도 위에까지 해서 이제 절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당근이 되겠습니다. 당근. 그다음에 그 이제 남아 있는 부분 중에서 여기서 뿌리가 잘 이제 잔뿌리들이 많이 나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토양 개량도 하고 이제 실시 기간은 3월부터 9월 사이에 이제 하면 되고요. 당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우선 죽어 있는 부분을 절단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부분에서 예리하게 칼로 절단해야 되고 이제 살아있는 뿌리 부분이 이제 있으면 음, 뿌리가 발견되면 손상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예리한 칼로 이제 뿌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썩었다고 치면 여기서 한 10cm 정도 이제 위에 살아있는 부분에서 이제 자르고요. 이 살아있는 부분에서 뿌리들이 막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자르는 게 단근이고요. 요 앞에 이제 환상박피를 합니다. 환상박피라는 거는 뭐예요? 껍데기를 벗겨내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이제 여기 같은 뿌리에서 이제 이 광합성을 해서 이제 뿌리 쪽으로 양분을 내려면 여기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 와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뿌리들이 여기다 밝은제 발라주고 그러면 뿌리가 잔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리한 칼로 3cm 폭으로 벗기거나 7에서 10cm 길이로 부분 절단해서 직경이 실시를 하는데 직경이 작은 뿌리는 이보다 좁게 그러니까 이 보통 이렇게 했는데 직경이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더 좁게 뭐 숲비를 짧게 벗기라는 얘기고요. 그 절단된 부분은 밝은 촉진대 옥신을 10에서 50 ppm 분재로 조제해서 이제 뿌려주는 거나 요새는 이제 뿌리는 게 있거든요. 발라주거나 뿌리는 거로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셀린 왜 발라준다고 그랬어요? 형성층이 건조하지 않게끔 바셀린 발라주고요. 거기다 또 균들이 뭐 침투 못하게 살균제도 발라줍니다. 그래서 단근과 박피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뿌리에서 절단하는 이유는 새로운 뿌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CN율이죠. CN율. 그죠? CN율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박피를 해주면 이쪽 불에서 C가 많아집니다. C가 많아지면 여기서 활발하게 잔뿌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뿌리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양을 메꿀 때는 이제 뿌리 수술이 끝나면 토양을 메꿀 때는 토양 속에는 이제 각종 병원균, 부균, 해충 등이 많으므로 토양 소독을 실시해야 되고 토양 살충제는 뭐 아이아톤 뭐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미다클로프리드 뭐 이런 거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또 뭐 지오판수화제, 칠함수화제 이런 것도 사용합니다. 토양 소독하는 거고요. 매울 때 토양 소독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흙 넣은 이제 뿌리에 발근을 이제 그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공기가 통해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공기 유통이 양호한 퇴비와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또 소독된 이제 이렇게 퇴비 같은 걸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퇴비를 넣으면 무기양류 혼합해서 처리하면 이게 뿌리가 이게 잘 납니다. 잔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흙을 덮는데 20cm가 넘지 않도록 하고 30cm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상이 되면 복토가 되는 거죠. 뿌리가 호흡이 못하니까 에, 에, 그 유공간을 설치하고 뭐그 깊이 묻게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유공간을 설치해 갖고 그다음에 이제 자갈로 이제 해서 절단된 뿌리나 일반 뿌리에 산수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이 짚으면에 이제 토양 온도가 쉽게 전달시켜 갖고 뿌리 발근이나 호흡작용, 흡수작용, 생리작용을 돕습니다. 유공간 설치 그 다음에 자갈로 복토 이렇게 해서 산소 공급을 한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럼 유공간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유공간은 이제 길이 1에서 1.5m예요. 1.5m 구멍 빵빵 뚫린 거 있죠. 이렇게. 거기 구멍이 막 뚫려 있는 유공간을 이제 묻습니다. 묻는데 지상에 이렇게 보시면 공원 같은 데 보면 지상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유공간이 노출되게 묻어야 되고요. 주변에 여기에는 자갈 같은 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어, 빠지도록 이렇게 요 주변에는 자갈로 이렇게 메꾸면 되겠습니다. 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10점짜리 가겠습니다. 단답형 10점짜리는 농약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농약에 대해서 약간 쉽게 났었죠. 제조할 때 주의할 점, 약해 방지법을 설명하라고 그랬고, 제조 살포할 때는 어떻게 살포를 해야 되나 주의사항 6개를 적으라고 했어요. 뭐, 제조할 때 농약, 이제 막, 희석하고 그럴 때 주의될 사항입니다. 우선, 농약 사용 전에 항상 라벨을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벨에 보시면 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주의사항이. 이걸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약은 제형이죠, 제형. 이게 입상이냐, 뭐 액체냐, 수화제냐, 이런 거에 따라 또 성분, 사용 방법,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농약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어, 살펴하는 게 좋습니다. 희석 배율을 지켜야 되죠. 몇 배 거기 있거든요. 그 이상 짙게 타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희석 배율을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 농약 살포할 때는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되냐? 네. 살포자의 체력 유지를 위해서 살포 작업은 시원한 시간대에 선선할 때 하고 바람을 등지고 살포해야 됩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하면 농약이 다 본인한테 들어오겠죠. 처음에 현장에서 농약 뿌려보라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막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론상하고 실제로는 잘 몸이 못 따라해서 막 농약 다 맞은 적이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바람을 등지고 하라고 그랬고, 뭐 하천이나 이런 뽕나무가 이렇게 이제 이런 데는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살포 시간 작업은 통상 2시간 이내에 하라. 그다음에 살포 중에는 흡연이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라. 살포 시에는 소지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하라. 뜨거운 날씨에는 농약 살포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이렇게 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DVD 몇 개 안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이제 서술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4년 4월 중순 아파트 내 10년 이상 된 개나리 잎이 검게 변해 있었다. 남서쪽 방향의 피해가 더 크다. 지난주 야간 시간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이 있었다. 뭐야? 4월인데 영하가 떨어졌어요. 뭐야? 뭐겠죠? 그러면 당연히 예, 만상이겠죠. 만상. 늦설이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리적 기작을 근거로 진단하시오. 처방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저희 제가 어디 다니는데 이제 거기 갔더니 목련꽃이 전번 주에 막 몽우리 지어서 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이 있어서 이제 어디 갔다 왔는데 오늘 보니까 꽃이 활짝 폈는데 꽃들이 누렇게 됐어요. 요번에 이제 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죠. 요번에 며칠 추웠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좀 비슷한 거죠. 잎은 지금 안 나왔는데 이 꽃 자체가 누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활짝 하얀색이 아니고 거의 활짝 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다 누렇게 돼서 막 뭐지?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것처럼 이것도 만상의 피해입니다. 지금쯤 많이 발생하죠. 지금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면 만상, 늦서리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4월 이른 봄에 내한성 해지 상태에서 서리 피해로 인해서 이제 온도가 막 상승할 이제 이렇게 내한성이 해지돼서 이제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야간에 갑자기 이 빙점 이하로 내려가 얼면서 수목이 이제 피해를 입습니다. 이거를 만상이라고 합니다. 늦서리 피해. 조상은 가을에서 겨울 시작될 때 일어나는 거고요. 만상은 늦설이라고 그래서 4월, 뭐 3월부터 뭐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야간 온도가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 발생하고요. 소교목에서 피해가 심합니다. 날이 밝다가 갑자기 기온이 밤에 내려갈 때 발생하는 게 만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들의 특성은 어떠냐? 특징은, 특징을 보면, 이제 어린 잎부터 합니다. 새로 나는 잎, 뭐 이런 것들, 신초 이런 것이 또 꽃이 얼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꽃까지 얼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진갈색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새순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꽃, 뭐 새순 이런 것들이. 침엽수의 경우는 어떻게? 붉은색으로. 침엽수는 잎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아니, 잎이 기존에 거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잎들이 뭐 새로 나려고 그런 잎들이 붉은색, 젓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는데 주로 가지 끝이 아래로 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뭐 가지끝 마른 병처럼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윗부분이 아래로 끝이 아래로 휘는 것이 특징이고요. 나이테가 위연륜이 이건 뭐 이제 나이테를 봐야 되는데 위연륜이 생기고서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테가 아주 가짜 나이테가 생기는 거죠. 영구적으로 흔적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만상의 피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제 동절기 대비로 이제 토양에 이제 멀칭 같은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토양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도 이제 조금 보온이 되고요. 지하부 뿌리 쪽에 뿌리가 그 우드칩 뭐 이거 멀칭 똑같은 얘기죠. 우드칩, 볏짚,
왕겨 등을 이제 지하부 쪽에 덮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세 회복을 위해서 영양제를 연면 12, 그 다음에 토양 관주를 해주고요. 고사지는 제거해서 제거하는데 입이 풍성하게 났을 때 처음서부터 하지 말고 풍성하게 옆에 뭐 밑에 가지들이 막 났을 때 잎이 전개된 후 실시를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담양에 관방재림이라고 천연기념물 지역이 있거든요. 구조나무가 막 많이 있는데 오래된 거기에 잎이 막 안 났습니다. 4월 거의 5월이 다 돼 가는데 다른 나무들은 잎을 틔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뭐 이제 강전유 뭐 박사 이런 분들이 막 내려가서 동해 피해다 이게 만상 피해다 그래갖고 요런 수세회복을 위해서 뭐 연면 시비를 하라 토양 관주를 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상의 피해 알아두셔야 되고요. 서술형 두 번째 문제는 음, 적성병 입은 이건 뭐야? 적성병이라는 게 뭐야? 산사나무 붉은별 무늬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장미과 나무들의 이 적성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적성병 피해를 입은 산사나무가 또 동해 피해를 심하게 입은 이유에 대해 생물학적 측면에서 근거와 추가 방지 대책을 서술하시오. 이게 동해 피해인데 아까 만상이나 뭐 동해 피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동해 피해는 겨울에 막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고 그랬을 때 이런 나무들 적성 피해 받은 산사나무 같은 게 동해 피해를 심하게 받거든요. 왜 그래요? 여름에 그 녹병 이게 걸려서 광합성도 못하니까 그 나무 자체가 부실하니까 활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동해가 닥치면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 지문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건 이미 봄서부터 피해를 입었어요. 그지? 붉은 녹병에 피해를 입은 거 아니에요? 적성병을. 붉은별 무늬병이거든요. 이게 녹병. 그런데 이제 겨울에 또 온도가 팍 내려가면 더 심하게 봐요. 얘들은 겨울 준비가 안 된 거죠. 얘들은 이제 가을이 되면 일정이 짧아지면 빨리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얘들은 광합성 못했기 때문에 해놓은 게 없으니까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문을 떠올리는 순간 이게 얘들은 이제 광합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못해서 에, 이게 피해를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거냐? 어, 분산된 병원균이 나무 껍질 표면에 부착되어 있어도 그 수세가 강건하면 그 병원균이 침투를 하지 않습니다. 잘 발병되지 않으며 수체내 탄수화물이 적어져 내한성이 약해지고 겨울 준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위를 탄수화물을 이렇게 축적해야 되는데 못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한성이 약해지고 수액 요동이 불량해지면서 동해나 한해의 발생이 많아져서 발병 조건이 생겼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생리적 원인으로는 수분의 불균형이라든가 동화량의 감퇴, 이건 광합성이죠. 그다음에 호흡량이 벌어오는 건 없는데 호흡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수목이 쇠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적성병에 대한 걸 조금 써주면 됩니다. 적성병에 대해서 이제 산사나무니까 이것도 향나무하고 뭐 기주교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5, 6월에 발생해 잎 뒷면에 펄 같은 돌기가 무리지어 돋아나고 심하게 되면 일찍 떨어짐. 앞면은 아까 얘기했던 녹병정자
지금 이제 이 산사나무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앞면에는 이제 녹병정자고요. 이 반대편에는 이제 이렇게 막 뿔 같은 게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그 맞은편에 대칭돼서 뒷면에 보면 이거는 녹포자가 됐습니다. 녹포자태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걸 쭉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뭐 녹병정자, 녹포자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거 그러니까 녹병에 대한 거는 다 생활사를 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5월 상순부터 잎 앞면에 5에서 2mm 크기의 노란색 원반 병반이 나타나고 병반 위에 작은 흑갈색 점, 녹병 정작이죠. 가 형성되고 이 녹병 정작에서 끈적덩이, 녹병 정자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에는 병반 뒷면에 5mm 크기의 털 모양의 돌기, 녹포자죠. 가 무리지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녹포자에서 노란 가루, 녹포자가 터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해도 설명해 주면 좋죠. 그 다음에 동해라는 거는 월동 중에 겨울에 0도 이하의 저온으로 그 조직이 결빙되어서 조직과 식물체가 동사하는 피해를 동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하강하는 저온에 의해서 0도 이하의 온도에 피해서 이제 피해를 받는 건데 식물이 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빙점 이하의 온도에 노출되거나 순화된 식물이라도 빠르게 순간적으로 빙점 이하의 이제 온도에 노출되게 되면 동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목실화됩니다. 동해 피해를 입게 되면 식물 조직이 이제 그 부분적으로 목실화돼서 목실화되는 게 아니라 목실화되지 않았거나 목실화가 이제 단단해서 조직이 단단해서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목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제 피해를 받게 되고요. 이게 심하게 받으면 낙엽수의 경우 어린 가지가 이제 동해를 입어서 이제 말라 죽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의 경우는 잎끝 가장자리가 괴사해서 갈색이 된다. 이 병징을 보고도 동해 피해라는 거를 또 알아내야 되거든요. 신문 중에 뭐 화렵수의 경우 잎끝과 가장자리가 괴사해서 갈색으로 됐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동해 피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체를 서서히 냉각시키면 어느 점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도 바로 결빙되지 않은 경우를 과냉각 상태라 하는데, 에, 이 내부 조직의 얼음이 이제 형성되지 않으면, 에, 열대, 아열대 순모 외에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식물은 세포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얘들은 추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게 되면 여기 바깥에 안에 있는 세포 망 내에 있는 수분들을 다 여기 세포 간극에다가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 요 부분만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얼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세포 외 결빙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세포 안쪽으로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 있는 빠져나가지 못한 수분이 얼어서 이게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으로 인해 조직 내 결빈 현상이 발생하여 원형질 분리, 원형질 응고를 유발시켜 식물체 전체가 죽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포 내 동결이라는 거는 동상,
이게 어렸을 때, 세포가 더 어렸을 때 동상이라고 그래요. 일단 세포의 동결은 만상이나 조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세포 내에 있는 요런 세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세포막이고 그 원형질 막 이렇게 하고 또 안에 있는 거는 요 속에 있는 게 원형질입니다. 이게 이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서 곧 풀리면 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다시 원위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막 계속 돼 그러면 이제 원형질 분리가 돼서 이제 죽게 됩니다. 세포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한성 수종이라는 거는 이런 거에 잘 견디는 수종을 얘기합니다. 한대수종, 자작나무, 사시나무, 버드나무, 뭐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들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온대 수중에서 이제 내한성 수종은 이렇고요. 뭐 배롱나무, 뭐 삼나무, 편백, 개송, 히말라야 시다, 대나무, 노각, 배롱 이런 것들은 약합니다. 내한성이. 그래서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거는 내한성이 약하고 이런 한대 수종은 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렵스의 경우 어린 가지가 동해를 입으면 봄에 동화에서 새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음, 가지를 미리 잘라버리면 안 되고요. 동해 예방법도 쓰면 좋겠죠. 이 많은 걸 쓰냐? 핵심적인 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애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월동전에 충분히 관수하되 배수랑 관계가 깊거든요. 배수 철저히 해서 수분이 많으면 이게 동해 피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배수를 물이 잘 빠지게 하고 토양이 깊게 오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되고요. 방풍林같은 거 만들어서 겨울 한풍을 막아주고 토양을 유기물로 덮어갖고 토양 동결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전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얘가 월동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무리해서 이제 하게 되면 동해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잔가지나 새싹 이런 거 꽃눈 같은 경우는 내동성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전정하면 안 되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해충도 또 나왔습니다. 해충. 약간 단답형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금 서술형 해충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해충 10점이고요. 벚나무 사양 하늘소하고 복숭아 유리나방 목서를 비교하시오. 그 다음에 복숭아 톡 진딧물하고 벚나무 응애를 비교하시오. 그 다음에 이 진딧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 4A가 있는데 이 사용 시기와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여기에 각각 뭐 3.3, 3.4점 뭐 이렇게 났었는데 비교하는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어렵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해에 대한 거를 서술해 보신 분은 에, 그걸 갖다 맞춰 쓰면 됩니다. 비생물적인 거는 몇 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접목시켜서 서술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 단답 형식 중에서 서술형 중에서 이제 요거 꼭 난다고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벚나무 사용하는 수, 복숭아 유리나방이 나왔는데 목설 형태를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벚나무 사용선은 되게 커요. 보통 2, 30cm? 아니 좀 커요. 10cm가 넘는 것 같아요. 길이가. 그래서 얘가 크기 때문에 10cm라고 그랬나요? 그 얘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우두칩처럼 이렇게 목설이 나옵니다. 얘가 이제 뚫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 길이는 짧고 넓습니다. 그래서 짧으면서 이제
목설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뭐 좀 거의 가루처럼 엄청 작거든요. 유리나방은 얘에 대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얘들은 작기 때문에 이제 가루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길이가 짧고 넓으며 유충이 큰 경우에는 다소 긴 목설이 뒤섞여서 나오고, 배출된 목설은 줄기와 지재부에 쌓이게 된다. 목질부의 색깔과 유사한 밝은 이제 목설 색깔이 밝은 갈색을 띠고요. 엄청나게 목설을 많이 다량 배출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복숭아 유리나방 같은 경우는 섬유줄 형태로 약간 배설물하고, 얘는 배설물 얘기 없잖아요. 조금 쌓이는데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아요. 여기 적게 쌓이는데 얘는 배설물하고 뭉쳐 있어 갖고 원형에 가까운 형태. 그다음에 배출된 목설은 소량의 수지와 함께 이제 수지가 흘러나와서 이게 같이 섞여서 나온다는 게 특징이고요. 얘는 물에 젖은 듯한 느낌. 이 벚나무 같은 데 보시면 약간 수액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물같이 젖어 있는 느낌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수액하고 이게 섞여 있다라는 게 복숭아 유리나방 섬유줄 형태의 배설물하고 많이 섞여 있다. 그런 게 특징이고요. 결론적으로 배설 특징은 목질부에서 이제 유충에 의한 다량 목설이 엄청나게 양이 많다는 거고요. 얘는 조금씩 해서 이제 그 수지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유충이 수간부 조피 밑에 가해서 껍질에 형성층을 먹고 다니고 조금씩 먹고 다녀서 쪽 작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의 목설이 있으면서 지재부의 목설이 쌓이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점액 목설이 섞여 있지 않고 지재부에 많이 쌓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 목설이 지재부에 쌓일 많다라는 거는 전년도에 이제 침입한 유충이 지금도 가해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얘들은 수액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쉽게 눈에 띈다. 그래서 얘는 또 아주 작은 똥 같은 게 배출되니까 나방류 피해로도 오인할 수가 있다. 그런 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딧물하고 응애는 뭐 이렇게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거 서술하면 되는데 이제 이 진딧물 같은 경우는 매미목의 진딧물과고요. 응애 같은 경우는 진드기목의 응애과입니다. 이건 이제 거미과 쪽이죠. 얘는 진딧물과.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이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들 특징은 뭐예요? 진딧물 같은 경우는 주로 3월 중순경에 이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암컷이 월동해서 알르다 월동하잖아요. 진딧물은. 근데 이제 나와갖고 암컷이 이제 4월 되면 일주일 만에 성충이 됩니다. 약충이. 그때 요때 이제 더위 여름에는 일시 감소하다가 다시 덥고 건조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응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덥고 할 때 건조하고 고온이 계속되면 이제 발생하고 응애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4월 중순에서부터 11월까지 발생하는데 얘는 6월 달 채번성기 때 잎의 뒷면에 기생해서 흡즙함으로 잎이 흰 점이 생기고 황갈색으로 변색하고 조기 낙엽이 됩니다. 심하면 꽃눈 현상이나 종자 등에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 진딧물하고 응애 특징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애도 건조하고 이럴 때 많이 발생하고 우기철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얘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고온 건조할 때 많이 발생하고, 다 흡즙형이잖아요. 응애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뒷면에 발생하고 환경성에 족이 나된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방제 방법입니다. 방제 방법은 4A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4A 시기와 사용 방법을 보면 얘는 4A는 네오 니코티두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디노테프란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얘들은 이제 예, 곤충 생장 조절제 뷰피로페진 에서 신경 전달 물질 아세트콜린 에스테라제를 수용체를 못 저해를 해서 못 나오게 해서 결합해서 해충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거 써주면 되고요. 이제 얘들은 이제 진딧물, 복숭아 혹진딧물이 이제 4월 개화기 때 요때 이제 막 요때 처리하면 되고요. 6월 상순, 하순 요때 많이 발생할 때 요때 초기에 해주는 게 방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속효성이고요. 디노테프론 같은 경우는 속효성이고 나무 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게 이런데 효과가 뛰어납니다. 가루이 뭐 이렇게 그다음에 혹진딧물 이런 데 많이 하고요. 이건 네오니코티드는 뭐 담배 추출물이다. 니코틴에서 개발돼서 사용하는 아세틸콜린 에사테라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작용 기자. 얘 특징은 접촉독입니다. 그다음에 섭식독을 통해서 이중으로 살충 효과가 있다. 접촉독은 이제 접촉해서 하는 것고 얘 흡즙이니까 흡즙해서 먹어서 이렇게 죽이는 효과를 두 가지를 해서 어, 방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용 양량을 지켜갖고 물에 희석해서 분무기를 이용해서 수목에 충분히 살포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대한 것도 간단히 또 나왔습니다. 문제가 왜 이렇게 많느냐? 조금씩 조금씩 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10점짜리 또 풀어보겠습니다. 도시림 A 있고 A라는 토양이 있었고 도시림 B라는 토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모래가 81%고 미사가 10%예요. 점토가 9%죠. 얘는 뭐예요? 사토에 가깝겠죠. 모래가 많으니까 아무튼. 미사나 점토는 별로 없었고 이씨는 0.4 적당합니다. 그죠? 사토라는 걸 주어졌죠. 이게. 그다음에 용적 밀도 뭐 경도 크고 전지수와 유기함량 CEC는 적고 나트륨 함량이 컸다. 얘는 모래 성분이 많으면서 밀도도 크고 경도도 하고 유기 함량은 없었다. 이런 토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A 토양은 B 토양은 전지수가 0.1%, 유기물도 2% 정도로 좀 많은 편이죠. CC는 저기 용적 밀도는 1.1이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고 토양 경도는 얘가 19입니다. 좀 저기 19mm였었고 크죠 경도가. 용적 밀도는 여기는 작고 용적 밀도 경도 작고 전질수 유기 함량이 크고 CC도 크고 좋은 토양이죠. 이 염류 나트륨 함량이 적었어요. 이건 뭐예요? 얘는 사질도 많고 나트륨 함량이 많은 거고 얘는
비토양이 훨씬 좋은 거죠. 그죠? 유기물도 많고, 뭐, 경도도 작고, 이 토양 밀도도 적고 그랬으니까, 수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요 A하고 B를 이제 비교해서 문제가 났습니다. A 토양은 B에 비해서 산성화되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산성화됐겠죠. 아무래도 유기물도 적고 뭐 나트륨 함량이 많. 그래서 A 토양의 완충 능력을 어떻게 늘릴지 에 대해서 산성화됐다는 걸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산성화를 어떻게 계량할 거라는 것만 이제 복잡하게 안 읽어도 아니 복잡하게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산성화됐다는 걸 주어졌어요. 그죠? A 토양에 이게 안 좋잖아요. 이 A 토양은 B 토양에 대해서. 그래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A 토양은 뭐 용적밀도, 경도, 전질수, 유기함량, CC가 적어서 산성화됐다. 산성화되는 원인을 좀 적어주면 좋고요. 토양에서 배운 거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화 토양에선 pH가 낮기 때문에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뭐요? 석회의 요구량이 큰 이제 cc가 이제 클수록 이제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석회는 pH를 중화시키고 동시에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고 식물 생장에 필요한 토양으로 이제 만들어준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도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기물은 토양의 물리성 개선하고 미생물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적정 유기물使用은 토양의 입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공급률 개선에 의한 물리적 개선을 해준다. 결국은 유기물하고 미생물 활성화시키는 거는 입단화시키는 겁니다. 토양을 입단화시킨다. 입단은 때알 구조라고 그래서 양분과 수분도 많이 보유할 수 있고 또 공급률이 크기 때문에 이 공기나 이런 게 토양에 물 빠짐, 뭐 물 흡수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리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물, 그다음에 석회 같은 경우는 이런 필수 영양성도 공급해주고 화학적 특성도 개선해주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합 문제. 복잡하죠. 이 10회가 좀 약간 지문이 막 길어갖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서술형에서 지문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했는데 거기 잘 찾아보면 에, 그 핵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다섯 번째, 뭐 이제 서술형 중에서 종합 문제입니다. 30년 이상 인위적인 간섭 없이 오래됐죠. 30년 이상 엄청 오래된 거죠.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공원은 땡땡 공원은 눈이 많이 내리는 무슨 시의 대표적 시민 휴식처로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방문하고 있다. 공원 내에는 수령 50에서 200년 된 수목이 500주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숲이 이제 오래된 마을의 어떤 공원인가 봐요. 이 숲이 중앙부로 상부가 울창하고 오래됐으니까 그 밑에는 뭐 이끼도 끼고 지표면에는 주름보석 주름보석 목 자실체가 발생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끼도 끼고 뭐 자실체 이 버섯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죠. 뭐 50년에서 200대가. 낙엽 같은 게 막 쌓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가지치기를 한번 했었나 봐요. 그래서 가지치기하고 조사 결과 이제 해보니까 남서쪽 그 경사지에 20여 그루 이팝나무가
잎이 마르고 낙엽이 지고 수세가 쇠약되고 특히 수관 상부에 마른 가지가 발생했다. 이거는 이 전체는 뭐 오래돼서 이, 이 공원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관리도 뭐 이렇게 잘 안 된 것 같고 10년 전에 뭐 가지치기 한 번 했잖아요. 뭐 그거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버섯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뿌리 썩은 병 뭐 이런 거 버섯을 주름 버섯 목을 보고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에 대해서 쭉 쓰면 되고요. 이제 병이죠. 병에 대한 거, 이 공원에 대한 병, 해충 뭐 이런 거 막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병을 써줘야 되고 아밀라리 뿌리 썩은 병, 뿌리 썩은 병에 대한 거 쭉 써주면 됩니다. 얘는 소나무, 뭐, 낙엽송, 화렵수, 소나무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오래된 나무, 편백자적, 전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등 침엽수, 화렵수, 또 초본까지도 광범위하게 뭐 온대, 한대, 뭐 열대지방 자연림과 조림지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조림림이라는 거, 뭐 여기서 공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림도 발생하고 침엽수, 화렵수 하기 때문에 이 버섯을 보고 이 아밀라리아 프리서금벽을 써주면 됩니다. 주름 버섯목에 속하면서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를 주나 피해 정도는 인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특징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 있는 우리나라 경우는 아밀라리아 소리디페스가 있고 아밀라리아 멜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주로 잣나무에 뭐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적으면 되고요. 책에 있는 거 요점 정리해서 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밀라레 뿌리 썩은 병은 많이 했기 때문에 병진과 표징 중에서 뿌리꼴 균사 다발 꼭 써주라고 그랬죠. 그죠? 뿌리꼴 균사 다발. 그다음에 부채꼴 균사판, 뽕나무 버섯이 이제 이거 주름 버섯 무기 여기 뽕나무 버섯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거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뭐 뿌리꼴 균사 다발은 어떤 거냐? 뿌리처럼 보이는 갈색, 검은 갈색의 보호판 안에 실처럼 가는 균사가 뭉쳐져 있는 다발. 뭐 구두꾼처럼 보이기도 하고 뿌리처럼 잔가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거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채꼴 균사파는 수피와 목질부 사이에 얘는 지제분제, 균사파는, 뿌리꼴 균사파는 수피하고 목질부 사이에 하얀 부채 모양의 균사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섯 냄새가 나고, 나무의 아래쪽과 밑둥 부분에서 이제 감염이 수피와 목질부 사이에 밑둥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뽕나무 버섯은 매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몇 년 후, 몇 주는 이제 발생한다 하면 또 바로 죽습니다. 그럼 늦여름부터 이제 가을 동안에 이제 이때 8월에서 10월 사이에만 관찰되고 어, 버섯의 특징 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 뿌리 또는 뿌리목 부분에서 나타나고 옅은 갈색으로 한 개 또는 물이 지어서 이제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이제 이게 버섯이 나온 이런데 그 보면 송진이 흘러나옵니다. 송진 써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부우한 목재가 썩어 있는 나무들이 이제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쓴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예, 정확히 이제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보통 많이 못 쓰잖아요. 핵심 용어들 몇 개씩 정리하시면서 계속 연습하시면서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몇 개만이라도. 그 다음에 아밀라리아 뿌리병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백색 부우균이잖아요. 이런 거 써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병징은 정화의 생장이 이제 크지를 않는 거죠. 저하가 되고 수간이 쇠퇴됩니다. 그다음에 황화 현상이 이제 보이고 가지가 말라 죽는 현상이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의 병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무 뿌리에서 수년간 이제 생존합니다. 이게 병균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병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얘는 또 담자포자잖아요. 담자균에 의한 거잖아요. 아밀라리아는. 리지나는 뭐예요? 잔황균이지만 아밀라리아는 이제 담자포자, 담자균입니다. 그런 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염이 되냐? 그것도 써주면 좋습니다. 국소적 감염으로 이제 이렇게 병원균이 주로 뿌리를 따라 감염된 수목에서 건전 수목으로 이제 감염이 됩니다. 뭐 남자 포자로는 거의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뿌리를 따라서 감염이 된다 이렇게 강조해 주면 좋겠고요. 방제 방법 보면은 저항성 수종을 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뭐 이렇게 선별이 쉽지 않다고 얘기했고 구루터기까지 제거를 그 병에 걸린 거는 뭐 구루터기까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병 확산 속도를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석회를 뿌려갖고 확산을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석회 처리한다는 거 써줘야 되고 산성 토양에서 또 이 병원균이 번식을 하니까 산성 토양을 이제 중화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석회 처리를 하고요. 음, 지면의 낙엽에서는 검은점 문이병, 뭐 붉은변 물림병 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문 중에 이게 또 이제 지문 중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지문 아까 일부를 이제 발췌한 거고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지면의 낙엽에서는 검은점 문이병과 붉은별 문이병균이 확인되었다. 몇몇 화렵수는 가슴 높이에서 반원형 자실체가 관찰되고 자실체 부근에 큰 동공이 있었다. 그 다음에 느티나무 잎에 표주방 모양의 혹이 있고 잎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뭐 외줄면충에 대한 거 써주면 되고요. 요 검은 점 무늬병 뭐 이런 거 붉은별 무늬병 간단하게 써줬으면 됩니다. 요 지문에서 이거 병을 알아낼 수 있었고요. 검은병 무늬병은 우리 많이 안 했는데 알터나리아 이렇게 하거든요. 주로 에, 이것도 잎 가지 과실에 이제 발생하고 잎에 발생하고 이제 배나무 검은무늬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과실수에 이렇게 이것도 장미과 수목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흑색 병반이 이렇게 윤문이라는 거만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뭐 탄저병처럼 이런 식으로 심하면 조기 낙엽이 되고 음, 변반이 생기면 경계 부위하고 건전한 부위하고 이렇게 표시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육아에 이게 검문이병이 생기면 이 탄자병처럼 중간에 움푹 파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터나리아에 대한 거 좀 써주면 되고요. 알터나리아는 음, 병원균은 균사 상태로 입이나 가진 병든 부분에서 활동하고 이제 분생포자를 형성해서 비산해서 각비 기공, 피목 등을 이제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일으키고요. 얘도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발생하고 환경이 좋은 6월, 7월에 심하게 발생합니다. 배나무에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팝나무 아까 포자가 뭐 날리고 뭐 그랬잖아요. 이팝나무가 쇠약해져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 이팝나무 잎녹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팝나무에서 어, 피해가 많은 이제 병으로 잎녹병 많이 이제 걸립니다. 잎합남에서. 그래서 잎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조기 낙엽이 된다.
그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초여름에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미간을 저해할 수 있다. 주로 6월에 원형 갈색 병반이 나타나고 이종 저기는 중간 기준은 대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나무로 추정되나 봐요. 완전한 건 아닌데 아무튼 대나무로 이중 교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문 중에 이제 또 이 팝나무 임록병 외에도 여긴 병이 많았었거든요. 몇몇 하릅수는 가슴 높이 반응형 자실체가 많이 발견돼서 이건 뭐 부균에 된 거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렵수 열구로는 사람 키만한 높이의 목질화된 이 10에서 15cm가 커지고 있었다. 동공도 생겼다. 썩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부패돼서 이제 썩어 있었다. 부패균에 대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목재 부우균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목재 부우균, 시험에 요새 중요하니까 나무 위험목 때문에 나니까 어느 정도 구분해서 갈색 부우균, 뭐 백색 부우균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갈색 부우균은 리그닌은 분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갈색 부잖아요. 그래서 셀룰로스하고 헤미셀룰로스 등의 물질을 분해해 갖고 부유된 갈색을 띠고 있어서 형태도 중요합니다. 뭐요? 암황색 네모난 형태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뭐 나무 뒤 보시면 막 이렇게 규칙적으로 썩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규칙적으로 썩어 있고 그 백색 부우기는 어떻게 썩느냐? 그냥 푸석푸석합니다. 어떤 규칙적인 게 보이지 않고 그냥 스펀지 모양으로 쉽게 부서진다. 이런 것도 구분해서 써주면 되고요. 백색 부호균은 주로 화렵수에 나타나지만 갈색 부호균은 주로 침엽수에서 나타난다. 이런 거 써주면 되고 버섯 종류도 몇 가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구멍버섯, 조개버섯, 뭐 개떡버섯, 덕다리버섯 이런 거 애우기 좀 개떡같이 오죠. 힘든데 몇 개 좀 외워주시고 백색 부호균도 말구, 조개 껍질, 느타리, 표고, 구름, 영지. 우리는 애우기 어려우면 먹는 버섯은 주로 백색 부균이라고 이렇게 흔히 먹는 거를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백색 부균은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아까 느티나무 외줄면충 있었죠? 그거 거기에 대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의 표주광 모에게 호골 해주면 되고 뭐 목은 매미목에 속하거든요. 뇌줄면충이 면충이라는 게 뭐예요? 진딧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에 발생하고요. 수피 틈에서 알로 활동합니다. 느티나무, 그다음에 중간기주 대나무래서 그죠? 누름나무. 그다음에 그 호간에 이제 백색 밀랍으로 덮였으면 머리는 뭐 특징 써주면 좋고요. 근데 다 자세히 모르면 뭐 못 쓰잖아요. 근데 뭐 자꾸 연습하다가 특징적인 거 몇 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징 이렇게 녹색의 벌레 혹을 형성한다 뭐 이런 거 수액을 흡적하여하며 대발생 시 미관 해칭다 알은 4월 중순에서 부화해서 약충은 새로운 잎 뒷면에 기생한다. 그 다음에 얘는 여름 기주 이동하죠. 여름에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에 유시 태생 이제 날아가려면 날개 달린 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유시 태생 암컷이 이제 얘들은 암컷 단위 생식이잖아요. 암컷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중간 기준인 대나무로 이동을 합니다. 5, 6월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녹병처럼 대나무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되면 월동하려고 느티나무에 옵니다. 그래서 기주나무, 느티나무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월동하려면 알을 낳아야 될 때 이때 암컷이 갑자기 암컷이 에, 암컷만 낳았던 게 암수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낳은 것이 교미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알을 낳게 돼서 유전자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통에서 느티남에서 이제 알로 다 월통합니다. 방제 방법 써주면 되고요. 방제 방법은 이제 뭐 생물적, 물리적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잎을 제어, 물리적인 거는 에, 탈출하기 전에 피해 잎은 뭐 따주고 수확하고 여름 기주 대나무를 제거하고 뭐 이거는 형식적으로 써줘야죠. 대나무 같은 거 다 벨 수도 없는데 아무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에서는 수액이 흐르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스트로브 잣나무에서는 수액이 흐르고 밑동과 노출 뿌리 부분에 여기도 자실체가 또 나타났어요. 형성돼 흔적이 보였다. 얘들이 이제 나무들이 엄청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썩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잣나무 잎 끝이 마르고 5월 잎이 지고 뭐 이런 게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목까지 마른 병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자실체 뭐 이런 게 보였고 그래서 피목까지 마른 병 쓰면 되고요. 어, 네, 좀 어렵죠. 내용도 많고. 그래서 환경적 피해가 있어 이제 이 잔황반 만든다는 거 써주면 좋고요. 지금 이게 잣나무에 대한 이제 줄기에 잔황반 뭐 이런 게 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피모까지 마른 병 학명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세나기움, 페르기노숨 요까지 외우시면 좋고요. 잔황반 형성한다. 이름 늦은 봄에서 여름까지 죽은 가지 및 줄기의 피목에는 암갈색의 잔황반이 형성된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수세가 쇠약하거나 뿌리 바르기 부진한 장소에서 일부 가지가 피해를 준다. 그 다음에 식재 후 3년에서 5년에 걸쳐 말라 죽는 현상을 보이고 피해 입은 이제 가지는 2년 3년생 이상 가지는 적갈색으로 말라 죽는다. 얘 특징은 피목가지도 써주면 좋고요. 여기 아까 수지개항병, 푸사림병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병을 저는 지문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병을 다 써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한병원군 1월의 평균 기온이 약 0도 이상인 이거는 이제 주로 리기다 소나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나라 리기다 소나무, 오래된 이제 공원 같은 리기다 소나무 있잖아요. 이건 아열대성 기후에서 발생한다. 0도 이상인. 이게 수지개양병은 바람하고 매개충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이 된다. 이게 수지 막 흘러나오는 그 리기다 소나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병징은 이제 활력이 떨어진 오래된 이제 이런 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수지 궤양병에 대해서 푸사리움 케르기나툼, 케르긴낫에 대한 병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지 궤양병, 줄기, 가지, 새가 신초에서도 배양이 흘러나와서 이것도 이게 수지가 막 흘러내리는 게 특징입니다. 궤양이 형성되면 수관 상부는 이제 마른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요. 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조직이 이제 파괴되고 침엽은 노란색이나 적갈색으로 이제
리기다 소나무 같은 게 바뀌고요. 주로 이제 종자병원균, 종자로 이렇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수종갱신이나 이렇게 종자를 제거해서 더 번식 못하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문 중에 화렵수류는 6월에 잎 가장자리가 마르고 7월에 조기 낙엽 현상이 나타났다. 이건 뭐야? 이제 약간 수분, 건조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조에 대한 거 써주면 되고요. 가장자리가 마른다 그러면 이제 수분 건조잖아요. 그래서 잎 전체가 말려 들어가는 증상을 나타난다. 장마철 이후에 35도 이상 기온이 며칠째 지속될 때 피해를 나타낸다. 그래서 수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수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오래된 공원이니까 관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에, 또 식엽성 해충, 잎을 갉아먹던 뭐 이런 거 조금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엽성 해충에 대한 것도 좀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잎살만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에, 막 대량으로 이제 만약 잎을 다 갉아먹었다 그러면 조기 낙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문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이 공원의 전체적인 수목 진단을 하고 추가 진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 진단을 하고 그럼 이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추가 진단은 이제 대기 오염, 오래되고 뭐 도시니까 오염에 대한 거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염에 뭐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의 오존에 의한 뭐 만성적 피해 뭐 이런 것도 써주고 대책도 한쪽에 써주면 좋겠습니다. 오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 정화수로 식재한다거나 얘가 오래돼서 산성화됐다고 그랬잖아요, 토양이. 그래서 산성비로 인한 이제 이런 잎 같은 게 왁스층이 붕괴되고 오존에 의해서 세포가 파괴됐는데 그러고 잎에서 뭐 칼슘, 마그네슘 같은 칼슘 같은 거, 칼륨 이런 게 용탈됐으니까 이게 좀 비옥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쇠퇴돼 있는데 그래서 에, 낙엽층하고 부식층 분해를 도와서 임지의 양분 순환을 촉진시키고 임지의 비육도를 향상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산성화 됐기 때문에 오래되고 산성도 됐고 그래서 pH가 낮아졌으니까 이게 독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부식질 함량이 높은 토양을 이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또 뭐 다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오래됐기 때문에 pH도 낮아지고 또 다밥도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다 쭉 써주면 됩니다. 방지책도 써주고. 그러니까 비생물적인 거 공부했던 거 다 써주면 됩니다. 여기 지문을 조금씩 보면서 아 이게 너무 이제 쇠퇴해 있구나, 산성화됐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녔기에 다밥이 발생됐다. 그런 거는 이제 대책을 뭐 다밥이다 그러면 울타리 설치 또 식재를 하고 유기물도 뭐 시용해주고 뭐 산성화됐다 그러면 뭐 알칼리성 토양 계량제를 투입해서 산성화를 이제 막아주는 거 그런 거 써주면 됩니다. 대기 오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기 오염도 산성화를 초래하니까 에, 저항성 수종 선정하고 지표 식물도 함께 심어서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것도 써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산림이 지금 막 엄청나게 문제가 되잖아요. 나무들이 뭐 오래된 산에 막 다 죽어가고 소나무들 특히 뭐 이런 거 죽잖아요. 이건 기후 변화에 의한 거. 뭐 물론 이제 개선충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기후 변화이거든요.
뭐, 그다음에 폭염, 뭐, 갑자기 폭염, 비도 막 폭우, 뭐, 비도 많이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병해충 이런 것도 검역 강화, 조기 발견, 뭐, 내병해성 수종 식재. 지금은 이제 제선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종을 다 전환한다고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산림청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줘도 좋고요. 음, 다양성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는데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전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래되다 보니까 영양분도 불균형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저항성도 약화되고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드릴 테니까 요거 좀 읽어보시고 이건 뭐 다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핵심 용어 위주로 비생물적인 게 이제 어떤 어 9회 때까지인가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가 났는데 지금은 숲이 노후화되고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지법 같은 것도 많이 요점 정리를 해서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이 좀 어렵죠. 내용이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DVD하고 지금 한 내용들 있죠. 그거를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시고 한번 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빨리 해서 너무 어떻게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어렵죠? 문병천 선생님 어떻습니까? 시험을 보신 입장에서 많이 쓰셨었던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네요. 많이 쓰긴 썼는데 네, 내용이 뭐 일목요연하지 않으니까요. 네, 네. 그래도 그 2교시는 시험 점수 잘 맞았어요. 아, 내용을 많이 쓰셨으니까 점수를 좀 줬나 보네요. 그죠? 그 DBD에서 좀 약했었나 봐요. 2교시를 못 봤어요. 아, 1교시를. 음, 그 1교시가 1교시는, 62점만 나와도 합격했는데 아, 1교시에서, 그러니까 좌우 당락은 DBD에서 한 7, 80점도 맞춰놓고 그러셔야 되는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은 어려우시죠? 지금 상황이. 그래도 천천히 그게 다 내용은 복합적인 겁니다. 아까 뭘 계속 해왔던 뭐 다밥이라든가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비생물적인 거에서 대부분 그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10회는 산림 쇠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리학 책이나 생리학 책의 뒤편에 보면 그 왜 이제 쇠퇴가 되는지 나무들이 자꾸 오래된 산에 있는 나무들이 죽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관리 잘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은 산성화되고 대기 오염으로 나무들은 이제 시달리고 뭐 그다음에서 오래됐으니까 또 나무는 썩어가고 부우가 되고 버섯 피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 목재 부에 대한 거, 대기 오염에 대한 거, 다밥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후 변화도 이제 갑자기 막 봉해 피해 또 뭐 만상에 대한 피해 이런 거를 그 지문에 해당되는 거를 핵심 용어를 맨 앞에 써주고 그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줘서 이 공원은 쇠퇴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주고 그거를 그 공원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는 또 뭐 산성된 거는 이제 개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밥된 거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고 오염은 어떻게 방지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대책을 또 써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계속 단톡방은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거 이렇게 하시면 저희 댓글 달아놓으면 제가 최대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희 선생님 어떻습니까? 공부 잘 되십니까? 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음, 오늘 한 거 DVD 다 못 챘죠. 뭐 해충하고 병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 내면 그거 맞추시는 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뭐 방향을 잡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우지를 못하니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 막 애울려 그러시지 말고요. 음, 그러니까 자꾸 안 보고 쓰면서 어떤 거 쓸 건가 한 두세 가지를 목표로 세워갖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핵심 용어 답합이 나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적 밀도 증가, 그다음에 뭐 수분이 함량이 뭐 증가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거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대기 오염이 나오면 뭐가 몇 개만 쓴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막 많은 거를 쓰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사실은 그죠? 최지현 선생님인가? 어떠세요? 최지현 선생님은? 신영방 선생님은 어떠세요? 열심히 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기출문제 1회에서 10회까지 하다 보니까 예. 도움 많이 됐고요. 어, 이제 공부는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 정리를 그 회차마다 해서 교수님한테 보내고 싶었었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또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부터 이제 더 매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음. 자료는 그래도 뭐 이렇게 동기생들, 양성기관 동기생들 뭐 이런 게 뭐 갖고 계시죠? 네. 웬만한 것들은 다 요새는 막 정보들이 흘러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는 너무 많고요. 그 네, 네. 정보를 너무 많은 가운데 제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말로 이거를 정리를 해야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정보는 많은데 네. 제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네,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신현방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되세요?
아무튼 너무 수고하셨고요. 어, 언제 한번 다시 단톡으로 이렇게 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 정해서 발표 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한두 번 요점 정리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더 이제 확대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뭐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10회까지 이렇게 난 거 보니까 대부분 이 겹치는 게 좀 많아요. 실제로 지문만 길 뿐이지 답은 음, 똑같은 답인데 지문만 길어갖고 사람들이 혼동하게 만들 뿐이지 사실은 1회 때부터 10회 때까지 놨던 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그 안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료도 그 중심으로 이상한 자료들 많이 떠들거든요. 그거는 빨리 배제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고 확장시키려면은 있는 것부터 기출됐던 것부터 기준으로 해서 그걸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그때는 뭐 조금 더 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 학문사에서 나온 거하고 요새 산림보호학인가 뭐 있죠. 그 책에서 이렇게 책을 보니까 거기서 가끔가다 몇 문제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문사에 있는 것부터 하시고 산림보호학에 있는 해충하고 병하고 비생물적인 것 조금 이렇게 줄여서 책 보면서 서술하는 연습을 요점 정리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에, 에, 다음에 저희가 뭐 긴급하게 미팅해서 저도 딴 사람들하고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 이제 시험 봤던 사람들 의견 좀 더 들어보고 예상되는 문제 가끔가다 저기 하면 올리겠습니다. 제출하시면 저희가 이제 답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